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이 아닌 민생과 안보부터 챙기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안보 공백, 졸속 이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공간 재배치로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단기간 내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올해로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 도서관의 비전과 역점 사업, 그리고 이달 말 개관을 앞둔 국회 부산도서관의 운영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여야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공백과 안보를 우려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난관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청와대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양측은 협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용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보 공백 문제를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밝혔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청와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달해주면 잘 수기해보겠다고 답하며 만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여야는 연일 격양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민생을 외면하고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불통 행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태도가 대선 불복으로 비춰진다며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발목 잡기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점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로 양측이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에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안보 공백은 전혀 없다는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우려가 있어 4월 국방부 이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안보에 허점을 보여선 안 된다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군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국방부는 6개로 쪼개지고 합참하고 근무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기를 북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전 소요 기간과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도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며 신구 권력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1년 또는 3년 그 기간 내에 청와대 이전을 완수한다. 그게 소통과도 맞고 국민 통합과도 맞고 예산 전략과도 맞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부가적인 보완 소연이 있겠죠. 그거는 2달 이내 충분해요. 그래서 뭐가 저는 이게 때문에 3 내지 5년 걸리는데 졸속이고 2개월이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 본청 신축 등을 감안해 1조 원 이상을, 국민의힘은 당초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약 2천억 들어갔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 또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체계, 또 핵 진전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12년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118억 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국방부 이전하는데? 예, 최초 이전 비용입니다. 그런데 5천억, 1조 이런 게 국방부에서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이전 이후 부대 재배치와 통합 관련 잠정 예산액을 420여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태령으로 이전할 합동참모본부 신축과 관련해선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정한 1,200억 원보다 많은 1,7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고려하면 3월 말까지 국방부 본관동 모두를 옮기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4월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어 이전에 부담이 된다며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합니다. 여야의 이견 속에 법정 시한을 3개월 넘긴 선거구 획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까지 김영진 사무총장이 단장을,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24일 이후 출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에 각 시도당과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며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한 발 앞서 공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합당 전이라도 공관위에 국민의당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합당 전이라도 9명 중에서 2명을 국민의당 측 인사가 여성 1인, 청년 1인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두고 우리 당 측 인사를 구성해라라고 저희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의원을 최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 아닌 만큼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먼저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계특위 합의 사항도 없었고 대선 전에 정기투에서 논의할 때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던진 의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국회 정개특위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오는 24일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안규백 의원부터 3선의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까지 5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출사표에서 172석의 안주에서는 고작 2년 연명할 뿐 시급한 개혁과제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면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책임 공방이나 개파 구도의 부활이 아니라 원팀을 이룰 원내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광온 의원도 당의 가장 절실한 과제를 단합으로 꼽으며 단합의 힘이 커질수록 윤석열 정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앞세웠고, 이원욱 의원은 통합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당 쇄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언론중재법 처리 등 민생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1순위는 민생 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각 의원이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내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받으면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영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정책 실현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과학기술부 총리직 신설 등을 통한 정책 실현도 강조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의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하는 등 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에 환영하면서 민간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총괄한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개발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통령의 과학기술 관심이 이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민간이 앞으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래 기획 또는 로드맵, 이게 중요하고. 또 신설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모든 정책과 제도, 사업 예산을 다루게 하고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직이 신설되면 기후변화, 탄소중립 문제 등을 총괄해야 하고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집행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다음에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 난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 다만 정회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책이나 일방적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체적으로 스피디해지면서 융합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경제 서열, 기술 패권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에 자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숙제를 하려면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합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과 이슈 등을 정리해 인수위 측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평가하고 새 정부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7가지 권고사항도 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에 맞춰 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표 기준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조우섭 원내대변인도 어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며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건의에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6일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출범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 이래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만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레 아침 8시 반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사저에 도착한 후 한 차례 더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주째가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약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대선 이후에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지금 추경안 추진 속도는 조금 더딘 편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 같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기 행보를 보인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코로나 지원 추경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첫 간사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추경안 제출 시기는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5월인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또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빠르면 4월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이제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면 다음 달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나 향후 처리 전망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5월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습니다. 이 윤 당선인이 말한 대로 1차 추경에서 지급했던 300만 원과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여기에 드는 예산만 19조가 넘는데요.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토대로 방역지원금 지급 액수와 방식, 손실보상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안은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이제 통과가 됐었죠. 네. 1차 때보다는 규모가 훨씬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을 추진할 때마다 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기존 예산을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그런데 이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로 바뀌었죠. 현 정부에서의 이 기존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민주당에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경안이 난항을 겪으면 결국 추경안 규모를 줄이거나 적자 국채 발행을 비롯한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과연 인수위가 이 추경안 규모를 얼마로 짤지 그리고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또 이 건강보험료 등이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정부는 내일 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 내용을 미리 좀 예측해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에서 더 나아가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조호섭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앞서 윤 당선인은 2020년 수준, 그러니까 재작년 수준으로 민주당과 똑같은 수준이죠. 공시가격을 환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이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이 같은 감세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보유세 완화는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인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대놓고 집 부자들의 표를 뺏겠다는 저의로 읽힌다며 표를 얻기 위해 정당의 이념과 가치관을 다 내팽개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코로나 추경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윤석열 인수위 계획, 국민 여론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부처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집중 추진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4%가 찬성, 42.5%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찬성 의견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84명의 인수위 인원 가운데 여가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무산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윤 당선인 측에서 먼저 사면 필요성을 공식화했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사면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 모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큰 이슈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우려를 표하면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인수위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여러 의견,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드려야 될 단계가 있을 때 함께 공유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양한 경로에서 새겨듣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들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민심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25% 이중 페널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홍준표 의원이 최근 당의 공천 규정과 관련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소속 출마 전력에 있는 자는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의 경우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서 25%나 감점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페널티 규정을 둘 다 적용받는 대상은 사실상 홍 의원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홍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가 경쟁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페널티 규정을 정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홍 의원이 언급한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언론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고 최고위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페널티 규정을 관철시켰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무소속 출마 감점 규정의 경우 7명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도 선수가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틀을 만들어 출전한다면 법률상 당연 무효라면서 대선 경선 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는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관련 규정에 대해 자신은 반대를 했었다며 오해를 경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께서 두 가지 다 해당이 돼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25% 감점을 때리는 방향으로 이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게 혹시 맞습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거쳤고 저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은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최고위 쪽에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논의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다수결로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공관위에서 재논의를 요구해온다면 다시 논의해볼 의향은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감점 규정 사안에 대해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향후 선임될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강력 반발을 불러온 이중 페널티 규정에 과연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홍서윤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어제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는 새 정부 발목 잡기다, 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일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9일과 20일 이틀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국민의 58%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규모 이전을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발목 잡기다 또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보 공백이나 국정 혼란 등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집무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리고 있죠.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에 최소 1조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게 부풀리기라고 반박을 했어요. 광우병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산한 이전 비용 1조 원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추산한 정도만 해도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이사 비용만 해도 약 500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방부 본청 이전만 해도 2,200억 정도였고요. 합참본부 이전도 2,200억 정도였고 또 이 외에도 청와대 경호부대나 경비시설도 이전 비용만 2,000억 그리고 청와대 숙소와 직원 숙소 건축이 2,000억 정도고 또 그 외 군인 가족이나 간접 비용만 해도 수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결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레 24일이면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천주교에서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명으로 압축이 되고 한 명으로 모아질 때까지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고 또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은 내홍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콘클라베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요. 이는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서 개별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또 이 개별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선관위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당내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계파 간의 갈등과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이 과거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고 또 갈등을 심화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선관위를 비롯해서 원내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일정을 잘 치르기 위해서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서윤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국가 포털 기능을 갖춘 국민의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올해로 개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의회 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그 의미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로서는 아주 특별한 오늘 그 자리를 갖는 겁니다. 원래 화요일도 늘 이제 의원께서 출연하셔서 관련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올해 이제 70주년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이라는 게 참 그 특별한 의미인데 작년 그 12월에 취임을 하셨죠.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사실 좀 안정도 되고 그런데 사실 어깨가 점점 더 무겁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슨 저희 도서관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그 파고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다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무게는 자꾸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사명, 특히 또 핵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아주 최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식 정보 자체가 내용적으로나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구축한 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느냐, 나아가서 어떻게 같이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좀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중요한, 이것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도를 해야만 되는 거고 선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점점 더 무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는 사실 기대가 참 큽니다. 올해가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7순인데요. 그래서 이를 맞이해서 지난달 28일에 또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70주년을 계기로 기념 사업도 또 다양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국회가 70주년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52년 부산에서 사실 한국전쟁 당시에 직원 1명하고 서가도 한 7개 정도 그리고 3,6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 저희는 390명의 직원과 75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원문 DB를 3억 5천만 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직원이 390명입니까?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의회 도서관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들을 지금 이제 국제학술대회나 또는 이제 그 우리 70년을 바라보는 중앙홀에 전시도 하게 되고 또 각종 공모나 등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행사를 하는 사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토가 이렇습니다. 더 큰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도서관. 그래서 70년을 성과로 해서 앞으로 70년을 착실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이 이달 말 개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도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2015년에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쭉 준비를 해와서 19년에 준공해서 지금 이제 올해 열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단순히 본원관을 낸다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가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 도서관이 그 의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히 의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국민 서비스를 상당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상실 지식 정보 플랫폼 역할도 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도 아마 많은 기능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국회 부산 도서관만의 특별한 점,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 의정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국회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 지방 의정의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조례 같은 것을 상당히 DB를 구축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각종 지방 분권이라든가 또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또 국내외 지방 관련된 각종 정책과 법령들을 다시 모아서 부산 도서관이 그것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가보셨나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도서관은 또 하나의 중심축이 뭐냐면 네. 그 지역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 즉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책을 관에 대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에 대출을 하게 되고 또 전자북, 요새 이북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상당히 다른 서비스가 되죠. 나아가서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도 저희가 1층을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꾸며놨는데 아마 훌륭한 복합 문화 공간을 같이 협조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식 개관일이 이달 말이면 정확히 며칠?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날 기념식을 하고 나서 네. 바로 오후 4시 정도부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강서구의 네. 그 신도시인데 명지 국제 신도시라고 네. 대단지 아주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저희가 365일 상시 운영 체제로 네.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주말에도 5시까지는 계속 열어놓게 되고 물론 법정 공휴일이나 이런 데는 좀 쉬게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녁 12시간 개방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상시 개방을 한다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크기는 여기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디가 더 큰가요? 공간은 사실 서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아, 예. 보기에는 근데 네. 그 정도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장고도 있고 또 뭐 다른 데 복합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당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개관할 이제 국회 부산도서관 앞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되고요. 또 어깨가 무거우신 만큼 앞으로의 또 계획들, 청사진들도 참 궁금합니다. 석 달 전에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그럼 현재 그리고 계신 미래도서관의 청사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재임 기간의 중점을 어느 부분에 두실 건지. 두 가지로 제가 지금 과제를 삼고 있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그동안에 쭉 해오던 의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뭐 저 전반부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주 국가 간에서는 아주 무한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선진국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산력도 늘려야 되고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국회가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 국가적인 어떤 의제를 잘 설정하는 거, 법률을 잘 만들게 도와드리는 것, 거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기본 그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저는 그걸 전략적 정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를 보다 낫게 만드는데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 도서관이 잘할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걸 온오프 상에 지금 이제 가칭 국가 전략 포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서 사실 중압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좀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도서관만의 아까 말씀드린 선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선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지식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도서관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가지고 지능형 도서관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쉽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국회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데요. 국회 도서관이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될까요? 지금하고 어떻게 많이 바뀔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그냥 검색 정도 하고 그 전자화돼 있는 걸
보통 느끼게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물어봐도 그리고 이미 그 융합된 서비스가 돼가지고 바로 답을 얘기해주는 우리가 보통 구글에게 얘기해봐라, 뭐 네. 네이버에게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능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장님 임기가 3년이신가요? 뭐 다음 원 구성 때까지 대충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그 기간이 따로 있는 건 그건 아니군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취임하신 지 3개월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는 내가 국회 도서관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그런 각오나 포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저희 의회 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어떤 그 의회 도서관하고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의회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정 서비스를 잘하고 그 국회 의정 지원 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잡는 것 이게 이제 의정 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측면은 디지털을 선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저희 국회 도서관의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학자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학생들, 뭐 기업하시는 분들, 뭐 예술가까지 모든 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과 역량 강화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이고 또 이미 많이 해왔고요. 또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국회 방송도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국회 도서관 옆에 있어서 자주 가보고 싶었는데 뭐 코로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가서 아쉬웠는데 한 번 가면 누구나 자주 매일 가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남 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